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0년 4월 12일 오후 4시 25분 경기도 이천시 중일동에 위치한 한 건강원에서 노름판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은 당시 51살의 이씨, 42살의 김씨, 그리고 52살의 천씨. 이들 모두 이 건강원 개 사육장에서 일하던 동료 사이예요. 업무 끝내고 고스톱을 치면서 즐기던 중이었죠. 그날 천씨는 생각대로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다 잃고 판에서 빠졌고요. 이씨와 김씨가 화투 치는 것을 구경하면서 잔심부름을 하게 돼요. 가뜩이나 돈도 잃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다 잠시 후 천씨와 이씨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천씨가 이씨에게 개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인데요. 개평. 이 개평이라는 건 노름판에서 돈을 제일 많이 딴 상대가 자기 몫에서 좀 공짜로 좀 상대에게 떼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소위 도박판에서는요, 제일 돈을 많이 번 이긴 사람이 이걸 좀 소위 말하는 뽀찌 같은 걸 주지 않으면 해코지 당한다는 속설까지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판돈을 잃은 사람도 이 노름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평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난다는데요. 그날 돈을 제일 많이 딴 사람은 이씨, 그리고 천씨가 개평 금액으로 받아낼 돈은 고작 2,500원이었습니다. 이 2,500원을 챙겨주지 않으려는 이씨와 이걸 받아내겠다는 천씨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빈정상한 말다툼으로 시작이 됐는데 점차 격해지더니 급기야 멱살잡이에 이릅니다. 좀 한심하죠. 중간에 있는 김씨는 이걸 말리고 있었고요. 그렇게 한참 옥신각신 하던 중에 갑자기 천씨가 씩씩거리면서 어딘가로 나갔다 들어와요. 그런데 손에는 시퍼런 식칼이 들려 있었죠. 이 칼에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한 건 김씨였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천씨가 빠르게 휘두른 칼에 온몸에 상처를 입고 김씨가 쓰러졌어요. 중간에서 말리던 김씨요. 그렇다면 이제 개평한 돈을 안 준 이씨는 이 끔찍한 장면을 코앞에서 모두 목격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둘러 도망치려고 했지만 천씨가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이씨의 머리와 가슴,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합니다. 와, 갑자기 노름판에서 벌어진 살인극. 결국 이씨는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먼저 공격을 받았던 김씨요. 그 사람은 중상을 입긴 했지만 목숨은 건졌어요.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이 이게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천씨는 자기가 두 사람을 모두 죽였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 내가 두 놈이나 죽였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평소에 나 무시하던 놈들 다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천씨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 그는 가난한 형편을 자랐고 또 배움이 짧습니다. 체력이 좋지 못해서 살면서 숱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왔다고 해요. 그런 감정을 하나하나 쌓아오고 있던 터에 이참에 자기를 냉대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 행동은 그야말로 거침없었고요. 최초 사건이 발생한 지 30분 만인 오후 5시 30분. 천씨는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한 주점으로 찾아갑니다. 이때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서 아직 가게는 고요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49살이던 사장 박씨가 내실에 잠들어 있었죠. 천씨가 문을 벌컥 열고 내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고 있던 박씨를 보더니 망설임 없이 그냥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렇게 자고 있던 박씨는 정말 어이없게 사망한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사람을 여기서 갑자기 왜 죽였냐? 그 이유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범인 천씨는 박씨의 주점 앞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 박씨가 천씨한테 와서 왜 재수없게 남의 집 앞에서 장사를 해? 이러면서 천씨를 구타했대요. 그리고 결국 천씨는 여기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는 이날의 일을 아주 오랫동안 앙심으로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터져서 박씨한테 찾아와서 그를 죽였고 폭주는 계속됐죠. 이틀 뒤인 4월 14일 오후 2시 반, 천씨는 이번엔 충북 단양군 영춘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요, 문수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기를 찾아가거든요. 사실 그는 작년 6월쯤에 이 절에서 기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무는 동안 여기 문수사의 주지 스님과 또 그의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사실 절에는 고작 3일간 머물렀거든요. 근데 스님 부부가 자기를 구박하고 때렸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천씨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거짓 증언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날 천씨는 주지 스님이었던 72살의 석씨 그리고 그의 아내인 69살의 이씨를 살해합니다. 둔기를 휘둘러서 머리 가격했고 정신 잃고 쓰러지니까 그 다음에 흉기를 꺼내서 수차례 난자하는 정말 잔혹한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천씨가 이틀 사이에 총 4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죠. 근데 자기는 지금 5명을 죽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후 그는 서울로 도주합니다. 자, 너무 급박하게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동시에 경찰은 일단 가장 첫 번째 사건, 그 건강원 살인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 씨는 사망했고 김 씨는 다행히 살아있었죠. 그래서 이때 천 씨가 용의자인 걸 확인해요. 게다가 첫 번째 범행 장소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그 이천의 주점에서도 사장이 살해당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게 천 씨의 범행이란 건 쉽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아는데 이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워낙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 또 주변에 뭐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굉장히 철저하게 외톨이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처나 개인 정보에 대해 진술해줄 사람이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이때 경찰은 노숙자들이 모이는 용산역 인근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까지 잠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천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최초 사건으로부터 12일이 지난 2000년 4월 24일 경찰은 종로의 한 불교용품 판매점에 천 씨가 나타났다는 제보를 입수해요. 그 길로 급히 쫓았고 결국 서대문 도로변 노상에서 범인 천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그를 덮쳤을 때 그는 지금껏 자기가 살해를 해왔던 그 흉기를 여전히 품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 말인즉 최악의 경우 막 분노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천 씨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무차별 대량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을 피했다는 얘기겠죠. 천 씨 거의 이건 자포자기한 상황이었으니까요. 12일 만에 그나마 검거해서 다행입니다. 경찰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생 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려 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원래 10명이었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그야말로 피해 복수극을 벌인 천병선. 그는 특수절도 7범입니다. 일찍이 친어머니를 잃고 6살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이후 누나와 함께 대전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이 사람이 아까 체력이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남자치고 키가 163, 몸무게는 55kg, 좀 왜소한 체격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피해의식이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해야 돼. 이런 비뚤어진 결심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천 씨의 첫 범행은 1969년 3월 예전에 보육원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망치로 폭행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후로도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을 계속 불태우면서 이후 1991년까지 총 7번 들락날락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직업은 없었죠. 주거지도 마땅치 않았고요. 그래서 노숙을 주로 하거나 또는 종교시설에서 생활했다고 해요. 그러다 1997년 6월 충남의 한 사찰에서 승려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것조차 승려 자격을 얻긴 했는데 동료 승려들과 막 사사건건 마찰을 빚다가 결국 쫓겨나고 말아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천시에 있는 건강원에 취업을 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또 뭐 일 끝나고 노릇판 했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연속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하다가 보니 그의 여죄가 또 하나 드러납니다. 그 막 살인 폭주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 4월 13일이었는데 사실 그가 지목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왜 조카가 타깃이 됐냐 알아보니까 원래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은 사촌형이에요. 근데 이 사촌형이 이미 사망을 해서 그 복수를 아들인 조카에게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이 양심은 또 범행으로부터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4년도 아니고 40년 전이요. 천 씨의 사촌형은, 그러니까 조카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었어요. 그런데 천 씨의 아버지가 도박을 한다라는 걸 사촌형이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겁니다. 또 이 일로 아버지는 그 당시에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다는 게 범인 천 씨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앙심을 품었던 거죠. 40년 전 일을 가지고. 어쨌든 그는 충남 조치원에 살고 있던 조카네 집으로 향했는데 다행히 조카가 그날 집으로 귀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천 씨가 별수 없이 범행 포기하고 단양으로 이동을 해서 주지스님 부부를 살해했던 겁니다. 만약 조카가 제때 귀가했다면 또 다른 참극이 벌어졌겠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법원은 천병선에게 4명에 대한 살인 혐의, 1명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어요. 최종 판결에서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악랄하다는 점이 지적됐죠. 또 수사 과정에서 나는 피해자다,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했다 라고 이렇게 범행을 합리화하는 점을 꼭 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천병선은 현재 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내 사형수들 중 한 명으로 남은 생을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담이 남아있는데요. 교도소에 있는 천병선의 수감 생활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공분을 산 적이 있어요. 감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사형수는 건들지 않는다. 근데 이런 불문율이 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천병선이 어쩌면 감옥에서 이런 덕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식이 올 때마다 본인이 원하는 반찬과 밥의 상태까지 까다롭게 요구한다고 해요. 참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형수라서 이렇게 텃세 부려도 제재를 크게 못하는 게 또 교도소의 실태라고도 하고요. 참고로 또 다른 사형수 유영철 역시 툭하면 교도관 폭행하고 또 뭐 음란 잡지를 요구한대요. 이런 근황이 알려진 적이 있는데 황당하죠. 사실 사형수는 뭐 어차피 죄를 여기다 더 보태도 더 이상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건 아닐까요? 어쨌든 그렇게 천병선은 될 대로 되라식의 사형수 갑질로 수감 중입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앞서 천병선은 연쇄살인범이 아닌 연속살인범이라고 불렀는데요. 연쇄살인의 경우 철저한 계획에 의해 냉각기를 거쳐 다수의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반면에 연속살인은 주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짧은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범죄자들이 나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도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소외감 느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딴 이유로 거기에 대한 분풀이로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입을 쭉 잡아서 꼬매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온통 무법지대겠네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지하 단칸방에는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91살의 노모 장 씨, 그리고 그녀의 아들 54살 최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모자의 시신이 흉기에 의해 아주 참혹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시신이 이불로 완전히 덮여져 있었고요. 조사해보니까 외부인이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진 금품도 없고 물건을 뒤진 흔적조차 없었죠. 다만 이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건 확실했는데요. 소주병 깨진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금사파를 많이 보시다 보면 요런 건 참 자주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범인이 이불을 덮어두고 갔고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다? 범인은 그럼 이들을 알고 있는, 그런데 평소에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있던 면식범일까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요. 경찰 또한 면식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부검 결과를 좀 살펴보자면 피해자들에게는 과도한 오버킬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아들 최 씨는 얼굴, 머리, 그리고 우측 가슴 부위를 수십여 차례 찔렸습니다. 심지어 90대인 노모 장 씨 역시 같은 흉기로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했죠.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건 분명 원한이 아주 깊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누가 이 노인에게 원한이 깊냐는 거죠. 혹시 오래된 가족 갈등? 경찰은 즉각 이 모자의 또 다른 친인척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니 근데 이상해요. 일단 장씨 모자는 오래전에 가족과 인연을 다 끊었고 오로지 두 분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얽혀 있을 인물 자체가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아주 의외의 곳에서 사건이 빠르게 풀려나갔죠. 사건 발생 3일 만인 2010년 1월 11일 경찰은 46살의 남성 강정태를 신길동 모자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인물인가 보니까 우선 그는 이 장씨 모자와 함께 이 단칸방에서 거주를 하던 동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모자와 전혀 혈연 관계가 없어요.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완전한 타인인데 아니 어쩌다가 같은 집에 살게 된 걸까요? 강정태가 체포되고 나서 장씨 모자에 대한 살인 혐의를 순순히 인정합니다. 내가 죽였다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가 털어놓은 사건 전말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고 기가 막혔죠. 우선 이들의 인연은 사건 3년 전인 200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최 씨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마땅한 거주지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영등포 문래동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서 잠시 노숙 생활을 하게 되죠. 이때 노숙자였던 강정태를 처음 만났습니다. 강정태 또한 일정한 거처 없이 거리 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인데 돈이 필요할 때면 근근히 일용직에 나가가지고 돈을 받아서 생활을 이어가던 처지입니다.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마음을 터놓고 금세 친해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행스럽게도 최 씨는 자리를 잡았고요. 노숙 생활을 청산합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죠. 그리고는 신길동에 4평짜리 작은 단칸방을 얻고 노모를 모셔와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노숙자였던 강정태와의 친분도 잊지 않았어요. 종종 그를 찾아가서 밥과 술도 사줬고 또 특히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밖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자고 가라면서 방을 따뜻하게 지펴놓기도 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인연을 이어온 지 2년쯤 된 2009년 10월 최 씨가 강정태에게 먼저 솔깃한 이야기를 했죠. 힘들게 길에서 고생하지 말고 아예 나랑 같이 사는 게 어때? 라는 고마운 제안입니다. 물론 최 씨 형편도 좋은 건 아니었어요. 4평짜리 단칸방에 노모와 함께 사는데 빠듯하죠. 여기에 객식구를 한 명 더 들인다는 건 분명 큰 결심입니다. 사실 여태껏 최 씨는 강정태가 거의 일생의 대부분을 저렇게 노숙자로 생활한다는 걸 안쓰러워했고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이 추워지니까 길거리에서 겨울을 보낸다는 게 경험자로서 더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온정을 베풀었던 겁니다. 강정태는 너무나 고맙다면서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마냥 안정적이고 순탄하지 않았어요. 최 씨는 강정태가 이 집에 좀 안정적으로 사는 동안 적어도 나가서 일용직이라도 하고 좀 돈을 벌면서 사람답게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 들어온 강정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돈을 벌지도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자한테 숙식을 제공받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매달 10만 원씩 용돈까지 다 갔죠. 이 고마움이 점점 당연함으로 바뀌어가는 듯 했습니다. 혹여 최 씨가 용돈을 좀 늦게라도 주면 왜 제때제때 돈을 안 주냐 라면서 화를 내기도 했고요. 최 씨가 좀 일을 좀 찾아보고 용돈벌이라도 해라 라고 말을 하면 강정태가 막 빈정이 상한다면서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냐 라고 느끼기 시작했죠. 이 감정이요 점점 쌓여가는 듯 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어쩌면 거의 평생 동안 노숙자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이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하던 사람이 잔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지겹고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심지어 최 씨를 향한 증오심으로 키워가게 되죠. 그렇게 둘 사이에는요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감정적인 문제 외에도 실제로 이 지하 단칸방이 3명이 살기엔 너무도 비좁아요. 이게 세 사람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죠.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2010년 1월 7일. 늦은 밤에 강정태의 진술에 따르면 최 씨가 집에 들어오면서 소주 2병을 사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소주를 이제 열어놓고 술자리가 이어졌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는데 이때 강정태가 최 씨에게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최 씨가 크게 화를 내요. 집에 얹혀 살면서 10만 원씩 축내던 사람이 100만 원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저 같아도 화를 내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 반응이 강정태에게는 좀 부당하게 느껴졌죠. 강정태의 증언에 의하면 최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 나이도 이렇게 먹고 장가도 아직 못 가고 집도 없고 야 이 새끼야 이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최 씨가 소주병을 거울에 던져 깨트리고 강정태의 가방과 티셔츠를 막 던져버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강정태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끝내 최 씨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곧바로 일어나서 방에 있던 밥솥을 바닥에 집어 던졌고요. 과도를 들어서 최 씨를 마구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도 무자비했고 잔혹했습니다. 강정태는 최 씨의 얼굴, 뒤통수, 심장 부위에 수십 차례 찔렀어요. 동정의 마음으로 이 집에 들인 사람인데 그의 칼에 찔린 최 씨는 폐동맥과 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채 끝내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한편 최 씨 어머니 장 씨는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작은 집에 같이 있었으니까요. 난동을 부리는 강정태를 말리기 위해서 노모가 몸을 힘겹게 움직여가지고 그만해라 하셨죠. 하지만 강정태는 이미 이성을 잃었고요. 최 씨를 찌른 이후에 그 칼을 다시 노모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들보다 훨씬 더 잔혹한 방법으로 노모가 살해당해요. 특히나 대부분 얼굴을 공격당했죠. 강정태의 분노가 거의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칼이 얼굴뼈에 부딪혀서 부러져 버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피로 이제 난자가 됐을 텐데 멈출만도 합니다. 근데 강정태가 또다시 가위를 들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노모 장씨 얼굴을 공격했고 이미 쓰러져 있는 최 씨 얼굴에도 또 한 번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검 당시에 그 세기가 그러니까 모자의 얼굴 뼈를 관통했을 정도예요. 가위로 찌른 게요. 아주 셌다는 거죠. 너무 섬뜩한데 그만큼 이미 몇 번을 찌르고 나서도 나를 이렇게 니네가 무시하면서 화를 계속 분출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벌어진 살인극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정태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는커녕 은폐를 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먼저 이 모자의 시신을 한 곳으로 옮겼고요. 위에 이불을 덮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불을 꺼둔 채 아무 일도 없이 자는 사람이냐 상황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소지품을 다 챙겨요. 현장을 떠났는데 어차피 이 모자와 혈연 관계도 아닌데 내 흔적만 지워내면 절대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자의 시신은요, 사건 발생 이틀 후에 발견됩니다. 최 씨의 지인이 집에 방문을 했다가 끔찍한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한 거죠. 지인이 이때 근데 이 집에 노숙자 강정태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라는 진술을 하면서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몰았던 겁니다. 강정태는 그때 당시에 다시 노숙거리를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어렵지 않게 그를 영등포역 인근에서 검거했죠. 강 씨는 순순히 자백을 했고요. 범행 동기와 그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긴 했지만 그걸 또 무조건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강정태가 내가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집이 너무 좁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나 혼자 나가서 좀 넓은 집을 구해서 살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당신이 이 집 막내 아들입니까? 심지어 강정태는 평소 노모가 해주는 이 반찬이 부실하다면서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지 않는 게 이 모자가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아주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심지어 최 씨가 평소에 막 일하라 막 이런 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깔보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범행 동기라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거두지 말았어야 할 동물인 거죠. 물론 최 씨가 강정태를 무시했다는 건 강정태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오히려 최 씨 지인들은 참 생전에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일관되게 말을 해요. 특히나 사건 당일에 강정태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졌다? 여기에 대해서 최 씨 지인들은 아예 믿기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평소 최 씨는 전혀 욕설을 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화를 낼 순 있지만 개새끼 소새끼 욕을 한다는 건 최 씨에게 제2의 인격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해 보였죠. 그것도 어머니가 그 작은 방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강정태 또한 경찰 초기 조사에서는 할머니가 아들같이 나를 잘 해줬다라면서 고마운 마음을 비추긴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살해했냐라는 질문에는 입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경찰은 강정태가 어쩌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날의 상황을 왜곡했을 거라고 판단했고요. 그는 그대로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이후 강정태가 구치소로 옮겨졌죠. 그런데 2011년 7월 24일 재판을 앞두고 강정태가 원래 지병으로 갖고 있던 폐암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구치소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어요. 참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죽음엔 별다른 동정심이 느껴지지 않는 건 저뿐일까요? 강정태가 어떤 진술을 했던 간에 장씨 모자가 고작 2년 알고 지낸 노숙자에게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베풀었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자 또한 형편이 넉넉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게 이런 경우일까요? 근데 또 잡힌 범인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혹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선행을 베풀려던 사람의 심리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정태는 처음부터 거두지 말았어야 할 동물이었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